예, 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날마다 좋은 날을 갖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돈이 있어도 없어도 좋고 일이 잘 풀려도 잘 안 풀려도 좋고 다 좋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고 다 괜찮아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요. 평정심, 긍정의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매달리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대수용의 마음으로 관대하게 멋지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열린 마음으로 하루를 반겨보세요. No problem. All is well. 예,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성주군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어떤 성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 2부에서는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 오스트리아 기행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용안면 대복리 문화유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대복리는 큰 대자, 봉쇄 봉자에다가 마을리자를 씁니다. 대복리리 봉산에는 태종 태실 유지가 있습니다. 마을 동편 삼봉을 136.1m 태봉이라 부르며 1401년 조선 태종의 태를 봉헌한 태실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8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겨가고 지금은 민간묘가 있습니다. 주위에는 태실 조승 때 사용되었던 석재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성산지에는 태종 때 경내의 조곡산에 어태를 안치하고 목으로 성격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옥천서원이 있습니다. 도기념물 제162호입니다. 봉산마을 가장 위 산 아래 남양으로 위치한 본서원은 조선 중기 때 성주 목사에 정직된 이 사룡을 제어하기 위해 건립한 건물로 1692년경 성주 목사와 선비와 백성에 의해 그가 살던 월왕면 인촌리 작촌에 건립하였으며 1796년 정조 20년에 사획되었습니다. 그 후 충렬사는 옥천충렬사, 옥천서원으로 불려지다가 1872년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되었습니다. 1919년 후손들이 집성촌인 봉산마을 현 위치에 중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량제가 있습니다. 마을 서편 산기슭 아래 남서양하여 있으며 조선 후기 유학자인 성산인 우헌 이순풍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1961년 지은 제실입니다. 그리고 대봉 2리 아랫봉산에는 희명제가 있습니다. 마을 동편에 남양에 있으며 조선 숙종 때 은일지사인 이원석의 학덕을 추모하여 건립한 제사입니다. 이 원석이 만년에 서울 마을 서쪽에 희명제를 짓고 소유하면서 덕을 닦았습니다. 그곳에 후손들이 1770년경 제사를 지어 희명제라 하였으나 폭우로 퇴폐하여 1995년 현재 장소에 고쳐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룡 정려가 있습니다. 마을 어귀 도로변 산록에 있는데 규모는 사방 한 칸의 목조 8작 지붕 건물이고 토석 담장 안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건물 정면 문미에는 정조 때 내린 정직 정려 정교문 현판이 걸려 있고 정려각 안에는 대명충신 조선의사 정성주 목사 이사룡 지려 정종 17년 개축 7월 명정이라 새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룡 신도비가 있습니다.
정각 서쪽에 있으며 비는 화강암 거북 좌대 위에 비신을 놓고 그 위에 비갓 이수를 올렸습니다. 규모는 비신 높이는 157cm, 폭은 52cm, 비갓 높이는 56cm, 폭은 72cm의 방형입니다. 비신 윗면에 전서로 대명충신 조선의사 성산20 신도 비명이라 새기고 측면과 후면에는 비문을 새겼습니다. 비문 끝에는 숭정 기원 후 오경자 4월 1900년 이종기 정정교 서홍내서라 각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 이영업 선정비가 있습니다. 영암 면장을 지낸 이영업은 1908년에서 1958년까지 생존하신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1990년 8월 용암 면민들이 세운 선정비입니다. 처음 상은 1이 도로변에 있었으나 중부 내륙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2006년 11월 현 장소로 옮겨 세웠습니다. 그는 20년간 관성과 민선 면장으로 재직 중 성품이 청렴하고 애민 위민이 예향 위민의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봉리, 산천, 지수 지명에 대했습니다. 대봉 1, 2 조실에는 조곡산이 있습니다. 높이가 136m고 조곡산은 조상조자에 골곡자 매산을 쓰는 것입니다. 1845년 목사 김횡이 조곡산 구실조와 골곡 매산으로 개명했습니다. 1401년 태종 어태를 봉안하고 경산부에서 성주목으로 선격했습니다. 대봉 1위 봉산에는 태봉이 있습니다. 용암면, 수름면, 고령군 경계에 있는 높이 338m 산이고 조선 건국 초 태종의 태를 봉안해서 봉산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암면 상신리의 자연마을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신리는 위상, 세신, 마을리자를 씁니다. 용암면 소재지에서 대송로 따라 서쪽으로 약 9km 거리에 있습니다. 서남쪽은 수름면과 접하고 동쪽은 대봉리와 이웃한 용암면 서부의 협곡마을입니다. 43가구의 인구는 70명입니다. 이곳은 심산 협곡으로 산간지로 문달을 구하지 않고 응가하면서 항문을 닦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어서 많은 선비들이 들어와 응거하였으며 근처에 개현, 심원 등 옛 마을터가 있습니다. 조곡방에 소속되었다가 1895년 행정구역 재편 때 우티에서 상자와 신반에서 신자를 따온 것이 마을 이름의 유래입니다. 예전에는 산림 자원가, 계곡의 농토로 안온 자족한 곳이었으나 인홍으로 한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안이 있습니다. 그 집당자와 진창당자를 쓰기도 하고 안은 책상 안을 씁니다. 그리고 신반은 새 신에다가 되돌림 반자를 씁니다. 우티 마을 서북으로 약 500m 도로변에 자리한 산촌입니다. 1700년경 마을이 개척될 당시 작은 연못이 있어 못을 메우고 만들어 모단이라는 뜻으로 당안이라 불렀습니다. 큰 당산나무가 있어 산재를 지내기도 하며 약 20여 가구에 고추, 담배,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의 계현 아래 산 위에 근래까지도 존재하던 5, 6호 심은 마을은 폐촌되었습니다. 계곡에는 계산을 표방한 것인데 중국 산동성에 있는 계산에 춘추시대의 계자추가 숨어 살았던 것에 비유해 계현과 심은촌이 유래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우터, 우티, 우현이 있습니다. 상현은 위상자의 재현, 우현은 우하오시 우에다가 재현자를 씁니다. 1600년경 우시들이 입항한 후 우시가 많이 산다고 하여 우트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다른 이름은 와전된 것입니다.
당 안과의 거리는 약 500m고 고추, 담배, 양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남쪽 1km의 배곡에는 베티마을로 넘어가는 길이어서 옛날 길손들이 자주 다니던 통로였습니다. 현재 마을에는 성산 이씨와 남평무 씨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을 조황, 초황, 추황이라고도 합니다. 조황은 세조자에 목항자, 초황은 풀초자에다가 목항, 그다음 추황은 세추자에 목항을 씁니다. 동네 옆 산이 세목과 같아서 불려지던 산촌입니다. 풀이 우거져 조항 대신 초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암마을 북쪽 약 2km에 들어앉은 옛 마을인데 현재는 약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문화여적으로는 상신리에는 경목제가 있습니다. 우티마을 동쪽 산기슭 아래 남향으로 있으며 조선 후기 처사 이원발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1917년경 그의 묘소 옆에 세운 제실입니다. 그리고 유신제가 있습니다. 우티마을 서쪽 끝에 서남향하여 있으며 조선 후기 유학자인 남평인 문광룡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1941년경 후손이 지은 제실입니다. 그리고 형모제가 있습니다. 당암마을 입구 동향으로 있으며 추봉 문남의 학덕을 추모하여 1926년 후손이 지은 제실입니다. 그리고 남평무시의 입향조인 추봉 문남은 문익점의 10세손으로 2조 때 산청군 단성에서 용안면 상신리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그의 정손 월광 문순환은 벽진면 세월에 옮겨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선 김씨 효행비와 이출 정비가 있습니다. 일선 김씨는 조선 숙종 10년 때 사람으로 김영진입니다. 김광륜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고요. 시부께서 엄동설안에 잉어회 먹기를 원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한숨을 크게 쉬면서 집 밖의 옹달샘에 물길로 갔을 때 잉어 한 마리가 나와서 요리해 드렸다 합니다. 1913년 이 우물의 후손들이 이출정이라 돌에 새겨두었으며 같은 해 효행비도 세워져 지금도 그들이 살던 용안면 상신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상신리 신방골에는 신방골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마을에는 한 가구가 살고 있으며 많을 때는 14가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옛 집터에 대나무숲과 400년 된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키는 15m며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용안면 죽전리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죽전리는 대죽자, 밭전자, 말리자를 씁니다. 면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는 산촌으로 군 내에서 오지마을에 속하며 고지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연환경은 동으로는 556.1m의 성암산 줄기를 경계로 중거리와 접하고 서남으로는 수르면 작은리와 송계리, 북쪽으로는 칠봉산 능선을 경계로 대가면과 경계를 이룹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인근 대복리, 상신리와 함께 조곡방에 속한 지역으로 방이 면으로 계층이 바뀌면서 조곡면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조곡면의 죽전동, 대박골, 그리고 만성동, 하목동, 하미기를 말합니다. 를 합해서 죽정동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면 통폐합으로 조곡면과 초곡면을 합하여 성안면으로 개칭하였습니다. 다시 성안면이 용두면과 합하면서 용안면으로 개칭되고 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죽정리 명칭은 마을인 대박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곰죽골 마을에는 1961년 4월 1일 개교한 성산초등학교가 있어 죽전리, 상신리 등 용암 서북군 어린이들에 대한 초등교육을 담당해 왔으나 학생수 감소로 1980년 3월 1일 성암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격하된 후 1991년 3월 1일 폐교되었습니다.
건물은 후에 성주군에서 매입하여 성산초등학교 수련원으로 활용하다가 지금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수련원 북동쪽 산록에는 폐사지가 있는데 이곳이 곰죽골 마을 유래가 되는 운곡사가 있었던 곳이라 전합니다. 마을 아래 도로변 바위에는 나주정시 유호라는 석각과 광산김씨 희교 연료비가 있습니다. 하미기 마을 앞 도로변에는 효자로 이름난 박혜종의 효행비가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밀양박씨, 군의방씨, 나주정씨가 하김이 곰죽골, 대박골로 나뉘어 세거해 왔다 하나 지금은 타지로 이주하고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한 개 법정리에 하미기, 곰죽골을 크게 두 개 마을권으로 나뉘어 38가구의 인구는 59명입니다. 그리고 하미기, 하목이 있습니다. 하목은 놀하자에다가 지보리 목자를 씁니다. 용암면의 최서단 마을로 용암면, 수름면, 대가면, 세계면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517m 칠봉산 남쪽 산자락에 있는 고산 마을입니다. 특히 이곳은 옛날 교통이 현대화되기 전 성주에서 지사, 법산, 덕곡, 인곡의 각 방으로 왕래하던 주요 길목입니다. 마을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마을 모양이 아침 햇살이 비칠 때 산 안개가 바다와 같이 넓게 피어오를 때 오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마을 아래 도로변에는 성산지 효자편에 등재된 박혜종의 효행비가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밀양박씨가 세거해 왔으나 떠나고 여러 성씨가 혼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곰죽골, 웅골 만성이 있습니다. 웅곡은 곰웅자에다가 골곡자를 쓰고 만성은 저물만자에다가 성성자를 씁니다. 하맥에서 동남으로 약 1km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은 곰죽골이라 부르고 있으나 1914년 일제 때 작성된 조선전도 부, 군, 면, 리, 동, 명침 일람표에 의하면 만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래전까지 만성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쓰지 않는 지명입니다. 마을 유래는 여러 설이 있으며 약 100년 전 만성호를 가진 정씨가 살았는데 정씨의 호를 취하여 마을 이름을 만성이라 하고 산형이 곰 같다 하여 곰죽골이라 칭하게 되었다 합니다. 또 이곳 산록에 운곡사가 있어 마을 이름을 절 이름을 따서 곰직골, 운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곰죽골 마을 아래편 남쪽 구 성산초등학교가 있었던 마을을 옛날에는 분리하여 대박골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대박골 이름은 없어지고 이곳까지 합하여 곰죽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을 아래 도로변 바위에 나주정시 유후라는 석각이 있고 도로변 모퉁이에는 광산김씨, 희교, 루시아 연료비를 비롯한 세 기의 비석이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군의방씨와 나주정씨와 여러 성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골 죽전이 있습니다. 곰죽골 마을 중 개울 아래 대숲이 우거진 쪽 마을을 윗마을과 구분하여 죽전이라 불렀다 하나 지금은 곰죽골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죽전이라는 이름은 마을 뒤에 대나무밭이 무성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하며 지금도 대나무가 무성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으로는 죽전리에는 죽전리 사지가 있습니다. 구성산 청소년 수련원 북평 구릉지 일대로 운곡 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령 남면으로 단을 내어 평지로 조성하고 주변은 밭으로 경작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민가가 들어서 있어 전체 사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석재로 쌓은 3단 밭두기 사지의 석축을 보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곡사 이름은 주지가 절 이름 짓기를 고심하던 중 어느 날 밤에 곰이 절에 들어오는 꿈을 꾸다 깨어서 밖을 내다보니 정말 곰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름을 운곡사라 지었다 전해옵니다. 그리고 밖에
종 효행비가 있습니다. 하매기 말 초입 도로 우측에 세워진 효자비입니다. 비 전체 높이가 21cm, 비 신 높이는 129cm입니다. 비좌는 삼각형의 자연석을 다듬어 썼고 비가 쓴 간략한 팔짝 지붕형입니다. 비 전면에 사원부 감찰, 박공휘, 해종 효행비라 쓰고 측면과 후면으로 비문을 새겼습니다. 1896년 흥인 민경호가 효행 비문을 찬하고 글은 경산인 이상근이 썼습니다. 박혜종은 성주 관련 지지인 성산지 효행편에 실려있는 효자로 어버이의 병환을 극진히 복량하여 향내의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정시 유호 석각이 있습니다. 곰죽골 마을 아래 도로변 바위에 새겨진 석각으로 도로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쪽에 새긴 것으로 보이는 나주정시 유호라는 석각이 있으며 바위 남쪽 면에는 과거에 새긴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김씨 희교 루시아 연료비입니다. 곰죽골 마을 아래 도로변 모퉁이에 3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중 한 기는 연료로 소문난 김희교 루시아를 추모하는 연료비입니다. 김희교는 광산 김씨로 1903년 의성군 금성면 초전동 김희중의 장녀로 태어나 1919년 정해달과 혼인한 후 1025년 남편이 죽자 남편 뒤를 따르려고 음독자결하려 하였으나 시모의 현몽으로 소생하여 여생을 효율과 자애로 일관하여 주위에서 그의 효율을 추모하여 2001년 4월 비를 세웠습니다. 비 전면에는 광산 김씨 희교 루시아 연럽이라 새겼으며 화강석 사각 좌대 위에 160cm 높이 5석으로 된 비신을 세우고 65cm 높이의 팔짝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천과 지수 지명입니다. 죽전리에는 칠봉산이 있습니다. 용안면 죽전리와 대가면 칠봉리, 수름면 송계리에 걸쳐 있는 명계산으로 높이가 517m입니다. 성산지 산천조에 고을 서쪽 15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 조선 중종 때 김희삼에게 사폐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폐란 고려나 조선 때 군가나 공신에게 나라에서 종, 삼판, 논밭 따위를 내어주던 일이나 또는 공로있는 시골 아전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제해 주던 것을 말합니다. 김희삼은 호를 칠봉이라 하고 7봉우리의 이름을 월명봉, 장가봉, 지지봉, 직준봉, 암암봉, 낙조봉, 봉명봉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름면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름면은 닦을 숫자에다가 일륜윤자에 남면자를 씁니다. 수름면은 경북 성주군의 서남부에 있으며 면적은 군 내에서 가장 넓은 87.92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쪽은 성주의 지붕인 가야산을 경계로 경남 합천군과 접하고 남쪽은 고령군의 덕곡면, 운수면과 인접하며 서북쪽은 가천면, 북쪽은 대간면, 동쪽은 용안면을 이웃하고 있습니다. 서부와 동부는 산악지대며 북쪽은 남쪽으로 흐르는 대가천 주변으로 비옥한 충적도의 넉넉한 평야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은 대가천 주변의 평야지대를 따라 남북 15km의 국도 33호선이 지나고 신파리에서 백운리를 거쳐 서남쪽에 합천군 가야문으로 가는 국도 59호선이 지납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14개 리와 행정 25개 리와 67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소재지는 신파리에 있습니다. 1629가구의 인구는 3188명입니다. 대부분 산지고 경지 면적은 약 18%입니다.
농산물은 주곡 외에 참깨, 잎담배 등의 특용작물과 사과, 복숭아 등 과수와 양잠도 성합니다. 수른면은 685년 신문왕 5년에 1, 2군의 적산현이었으며 757년 경덕왕 16년 12월에는 성산군의 도산현이 되었습니다. 도산현은 대리방의 신정리, 수성리, 송계리, 소금방의 복량리, 적통리, 신파리, 백운리, 형사방의 수련리, 오천리, 계정리, 성법 삼방의 남원리, 보월리, 작은리, 덕곡방의 성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리면, 지사면, 성법삼면, 청파면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리면, 지사면, 성법삼면은 여지도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성법삼면은 생벽삼면이라 쓰여 있습니다. 한편 청파면은 조선시대 사료 가운데 호구 총수에만 청파방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사면은 지산면으로, 성법삼면은 법삼면으로 조선 말기에 명칭이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백운동, 신파동, 적송동이 대리방으로, 수련면, 오천동, 계정동이 지산면으로, 남원동, 보원동, 보월동, 작은동이 법산면으로 각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1914년 4월 1일 청파방, 대리방을 청파면으로, 지사면, 법산면을 지사면으로 합하여 두 개 면을 두었다가 1934년 수련면으로 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륜을 닦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수륜이라 칭하였다고 전합니다. 1936년 7월 20일 병자년 대홍수로 면사무소를 수륜동에서 신파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고령군 덕곡면 성동이 편입되어 지역이 확장되었으며 1988년 조례 제1076호로 동을 리로 개정하였습니다. 문화재로는 회원서원과 통일신라시대 사찰인 법수사지 3층 석탑과 법수사지 당간지주, 성주 백은리, 마의 열애 입상과 용기사지, 심원사지 폐탑과 박이연 및 박영서의 충신문이 있습니다. 수련면에 의성김씨 집성촌과 남원 1, 2 영천 최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의 우리의 만남이입니다. 우리 만남이 특별하진 않았지. 우리 만남에 뭐 있겠어. 우리 별이 가슴 찢기도록 아프진 않았지만 슬플 거야. 우리 만남이 특별하진 않았지. 우리 만남에 뭐 있겠어. 그래도 우리 좀 친해지긴 했지만 서로 눈물 보일 것 같이 그리울 거야. 인생은 헤어지고 만나고 익숙해지고 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인생은 무뎌지고 아파하며 익숙해져서 다시 그때 그리울
그리워해. 우리 만남이 특별하진 않았지. 이 나이에 뭐 있겠어. 즐거웠다 또 만나자 연락해 말해도 한동안 또 안 볼 사이. 그리울 거야. 인생은 헤어지고 만나고 익숙해지고 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인생은 무뎌지고 아파하며 익숙해져서 다시 그때 누구나 헤어지고 만나고 익숙해지고 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인생은 무뎌지고 아파하며 익숙해져서 다시 그때 그리워해.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2부의 소소한 이야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해외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30년 전 유럽이에게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예,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를 다녀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자가 서울 가톨릭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여 부제품을 받고 오스트리아 빈에 유학을 갔습니다. 현지에서 사제가 필요해서 중간에 귀국하여 사제 서품을 받고 다시 들어가 박사학위 논문이 완성되어 갈 무렵에 제게 유럽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계속 연락이 와서 신부님의 초청으로 1989년 6주간의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오스트리아 직항이 없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빈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했습니다. 제가 빈에 도착하는 날 저녁 규모가 작은 음악홀에서 대구 가톨릭 대학교 음대 교수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대구 출신이라 현지의 외국인들을 초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지인들 초청 활동을 했다며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놀랍게도 제 여고 음악 선생님이 대학교의 음대 교수로 재직 중 음악의 나라 비엔나에 공연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중간쯤 되는 자리에 신부님과 앉아 노래를 녹음하면서 듣는데 교수님께서는 계속 저희들을 쳐다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학 온 제자들이 교수님의 노래를 녹음했지만 잘 되지 않아 신부님이 녹음한 것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고 졸업 후에 해외에서 처음 선생님과 반가운 만남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수도 빈 베토벤이 운명 고향곡을 작곡한 집 부근 숙소에 머물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시간에 신부님이 누가 방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외출했습니다. 신부님이 머무는 숙소는 침방과 공부하는 방이 별도로 있어서 저는 옆방에서 지냈습니다. 신부님이 안 계실 때 씻기 위해 탕에 들어갔는데 탕의 물을 빼려니 어디를 눌러야 할지를 몰라 벽에 부착된 줄을 잡아당겼는데 조금 있으니 누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의 주의가 있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여러 곳에 문을 두드리다 가고 없었습니다.
안심했는데 다음날 아침 숙소 안내실에서 혹시 어젯밤 방에 문제가 없었느냐며 신부님께 묻더라는 것입니다.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그 줄은 샤워하다 문제가 생겨 당기면 안내실로 연락이 가도록 연결된 비상벨이라 했습니다. 모르면 좋은 사람 된다고요. 예. 예, 예술의 도시라 건물들이 도시계획에 따라 시내는 건물을 같은 높이로 연결하여 지어져 있었고 건물 외벽은 도시에 어울리게 도색되어 있어 동화 속 마을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당을 별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에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당이 있었습니다. 내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와 감실 등 중요 부분은 도금되어 있어 은은하면서 화려했습니다. 필그람이 만든 강론대는 높은 위치에 있으며 도금되어 있어 좋은 강론이 절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성당 내에 보물로 지정된 성화나 성모상 등 중요한 성물은 별도의 철장으로 둘러쳐져 있었으며 앞에는 자물통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물 가까이 사람이 접근하면 사제관과 경찰서까지 비상벨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코너마다 내부가 도금된 아름다운 성당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딱 한 개만 옮겨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제자 신부님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넓은 성당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30명에서 40명이 참석했습니다. 큰 파이프 오르간에서 아름다운 성가는 연주되지만 성가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는데 마이크에서 젊고 우렁찬 성가가 들렸습니다. 미사를 마친 뒤 미사 때 마이크로 성가를 누가 불렀냐 물었더니 신부님이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음치라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음악의 도시에 오래 있으면 음치도 음악가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대성당은 초기 교회 지명자 스테파노 성인을 주보로 하는 성당입니다. 1160년경에 완성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본당은 1230년에서 1240년에 태반이 개축되어 1263년에 헌당되었습니다. 이어서 1359년 본당을 고딕 양식으로 개축하기 위한 정초를 하였고 남쪽 탑은 1439년에 북쪽 탑은 151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본당의 볼트 가구의 완성은 1446년 이후입니다. 이 탑들과 남북면은 서쪽 정면의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에 비해 성숙한 고딕 양식을 보였습니다. 성당 전면은 사암으로 건축되어 햇볕과 화학 반응으로 외벽이 시커멓게 변한다고 합니다. 대성당은 35세 때 요절한 모차르트의 장례식을 했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빈 시내는 스테판 대성당을 중심으로 도로가 나 있으며 길거리에는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바이올린, 첼로, 기타 등 각종 악기를 들고 나와 버스킹을 하고 있었으며 수준 높은 연주를 하는 연주자 앞에는 듣는 사람이 많이 모였고 연주가 끝나면 벗어놓은 모자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앞 한쪽에는 머리에 작은 전구 한 개를 단 관 같은 것을 쓰고 앉아 철학적인 이야기를 매일 하는 철학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좋은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몇 차례 보았는데 항상 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성당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명동 대성당처럼 말입니다. 예, 그리고 거리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걸어 다니거나 시내를 다니는 전철 등 대중교통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자가용이 있지만 꼭 이용해야 할 때만 타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에 신경 쓰면서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도 청가방을 사용하거나 종이봉투를 사용하며 비닐봉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이 물건을 사서 담을 것이 없으면 청가방을 구입해서 담아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게에서 물건을 한도 금액을 구입하여 영수증을 받아두면 귀국 시에 공항에서 세금으로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게 하나씩만 있었으며 상점 간판도 아주 작고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유명한 인물이 살았던 집벽에는 유명한 분의 흉상과 간단한 내력을 동판에 새겨 부착시켜 두었고 건물은 대개 100년 넘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가 열리는 음악홀에서 연주회가 있다며 음악의 도시에 왔으니 분위기도 느낄 겸 가자며 신부님이 입석표를 구입해 왔습니다. 홀 입장 때에는 외투는 입구에 벗어서 걸어두며 남녀 모두 정장을 하고 왔습니다. 앉는 자리가 비어있지만 입석표를 구입한 관객들은 듣기 편한 자리에 끝까지 서서 듣는 예의를 지키는 것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신부님은 학위를 마무리하고 귀국해야 했으므로 논문에 집중하면서 머리를 식힐 겸 가끔 외출하며 제게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학비가 무료지만 생활비는 소속된 교구에서 보내준 것을 사용하거나 현지 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을 돕는 혼자 사는 은인 할머니 댁을 가게 되었는데 혼자 살기에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다락에 방이 2개가 있어 신부님과 제가 하나씩 사용했습니다. 생활은 검소했으며 화장실은 환기창도 없이 벽에 막혀 있는데 성냥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 볼일을 보고 나면 냄새가 빠지지 않으므로 성냥불을 켜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성냥은 나무에 염소산 칼륨을 발라 불을 붙이면 산화력이 세고 열을 가하면 산소가 나와 대변 냄새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화장실 공기 정화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 성냥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 옛날 성냥 보기가 참 어렵지요. 그리고 집을 짓고 있는 젊은 부부의 집도 방문했습니다. 동네 건축자재와 목공소를 겸하고 있는 곳이 있어 자신들이 짓고자 하는 집을 건축자재 파는 곳에서 규격을 알아보고 10년째 짓고 있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경비가 생기면 가족이 힘을 합쳐 지은 집이라 더 애착을 가지며 가족에도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집 주변에는 벌써 아름다운 꽃도 심어놓고 집이 완성되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MBK의 물들어입니다. 나는 잊을 수가 없어서 내 아픈 가슴을 너의 익숙함으로 다시 감싸줘야 해. 나에게 너의 손이 닿으니 나는 점점 물들어 너의 색으로 너의 익숙함으로 나를 모두 버리고 물들어 너의 사랑 안에 나는 물들어 벗어날 수
주로 하고 와 목을 쓴진 상처로 심장 안에 머물며 나는 이제 너에게 물 주러 너의 사랑 안에 나는 물 주러 벗어날 수 없는 너의 사랑에 나를 모두 버리고 거쳐만 가는 너의 사랑 안에 나는 이제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작은 도시에 있는 성당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성당 마당이 길을 제외하고는 온통 묘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묘지 위에는 각종 꽃을 철따라 바꿔 심기도 하고 비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플라스틱 환기통으로 된 곳에 촛불을 켜서 밝혀두고 있어 아름답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 성당 가까운 곳에 마을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땅을 깊이 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가정마다 묘지 하나를 구입하여 3단으로 된 묘지를 가족 묘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의 고위 공직자나 성직자들 묘소는 큰 바위를 파서 만든 단에 관을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여러 종류의 묘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의 남동생이 삼성 의료원을 만들 때 차출되어 직원들과 함께 의료원의 모든 것을 기획했다고 하더군요. 의료원 개원 후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 잘 되었다는 소문이 나자 고 이건희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이 뽑혀서 의료원 영안실 부장으로 승진하여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유럽 묘지 사진을 참고하라며 주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병원 내 장례식장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장례를 치러봐야 장례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장례를 치려야 경비를 알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요. 그러나 동생은 부장직을 맡으면서 장례식장에 사망자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상주 대표를 불러 만들어둔 차트를 보면서 자신들은 얼마의 경비가 드는 장례를 치를 것인지 결정하도록 배려한다고 했습니다. 수의, 관, 연구차, 식당 등 장례식장에 조화는 10개까지 허용하고 나머지는 리본을 달아서 성의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장례 뒤 버려지는 꽃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물품을 조달하는 부서별로 상주들에게 덤핑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특히 횡포가 심한 연구차에 더 신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주들에게 연구차 기사에게 팁을 절대 주지 말라고 했지만 가는 길에 항상 팁을 요구했는데 팁을 받지 않고 가는 것이 이상해서 상주들이 팁을 주기도 했답니다. 장례 치룬 뒤 상주에게 연락하여 연구차 기사가 팁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는 스스로 팁을 주었다는 말이 나오면 즉시 준 만큼의 금액을 되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시범이 되어 전국 장례식장이 위생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오래전 대구에서 선종하시고 시골 고향 묘지로 가는 동안 연구차 기사의 횡포에 특히 장지에 도착했어도 부친의 관을 내어주지 않고 팁을 요구하는 아픈 경험이 있었기에 더 신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지도 전국 산에 묘지를 만들지 말고 체계적인 묘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장지도 삼성이 주도가 되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지역이나 종교별로 공원 묘지와 납골당식으로 조성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선비들이 임종하고 장례할 때 만장기가 몇 개인지 따라서 장지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비의 위상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래전 고향을 갔는데 마침 합천군 초계면 소재지에 사셨던 조선의 마지막 선비가 임종하여 장례하는 날이었습니다. 만장기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고 아예 상녀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지는 살았던 집과는 멀리 조성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음먹고 묘소를 찾아가지만 서양에서는 매일 다니는 성당 마당이나 공원에 모셔놓고 꽃과 잔디를 관리하면서 먼저 가신 분들에게 친근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묘지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거리감을 느낍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때도 집에 초상이 나면은 그 장지는 그 집 안에 양지바른 곳에 모셔두고 아침 저녁으로 그 묘지를 살피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의 조림 사업은 자연재해 시 또 눈사태, 낙석 방지나 민가를 보호하며 휴양림 역할도 합니다. 산림학은 19세기 초에 처음 생겼는데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정복하기 위해 알프스를 넘는 동안 훼손시킨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림 사업을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심고 키우는 규정을 법으로 채택해 산을 조림했습니다. 단단하고 결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 벌목에 알맞는 날부터 보관할 때 좀이 먹지 않는 목조를 얻기에 좋은 벌목일, 그리고 목재를 인공 건조하기에 적합한 날 등을 경험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단일 수종으로만 조성된 경제림으로 조림한 인공숲이 많은데 단일 수종은 필요로 하는 영양분도 원하는 빛의 파장도 같습니다. 이런 숲은 관리의 편의와 통일성, 숲의 개성을 알리는 데 장점이 있으나 해당 식물의 자연스러운 성장에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산림법 자체가 오스트리아의 모든 산은 휴양을 목적으로 하며 구규림은 산림욕을 무상으로 할 수 있어 출입이 가능합니다. 수종은 잎갈나무가 높이 40m 이상 자라고 유럽의 너도밤나무는 전체 나무의 12%를 차지하며 그 외에 가문비, 자작나무, 전나무, 척백나무 등이 있습니다. 묘목 식재 간격은 수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가문비는 2, 3m, 참나무는 한 그룹당 15그루의 간격을 3m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목할 때 산림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벌목 후에는 벌목한 만큼의 묘목을 다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묘목을 심지 않고 있으면 산림청에서 심은 뒤에 경비를 산주에게 청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천년님은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식물이 한데 어우러진 호남림입니다. 생물들의 성장과 진화에 필요한 이상적인 숲인 호남림은 완전한 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년 호남림만 보다가 오스트리아의 단일 수종인 경제림을 보면서 마을과 집뿐 아니라 산의 나무까지 질서정연하게 예술적으로 심겨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동화 속을 거닐다 온 느낌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오지리라고도 합니다. 유럽 대륙 중앙부에 위치한 국가로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 공화국입니다. 수도는 빈이며 독일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814만 9천 명이고 면적은 83,87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 116위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45,200달러로 세계 18위에 이를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국토 대부분이 황폐되었지만 빠른 복구를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제철과 금속 가공업,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오스트리아 경제에서 약 10%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부에 있는 알프스 산맥과 비인, 잘츠부르크 등 중세시대부터 문화가 번성했던 도시들이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도나우강 상류 우한에 있는 유럽의 고도로 베토벤과 모차르트 등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음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훌륭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꼽히는 슈테판 대성당과 비엔나의 남서쪽 교외에 있는 합스부르크가의 여름 별장으로 합스부르크 왕조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별궁으로 사용되었던 쉔브른 궁전과 공원이 유명합니다. 쉔브른 궁전의 넓은 광장은 원래 합스부르크 왕가의 사냥터라고 했습니다. 광장에는 화단과 분수, 정교한 조각상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원은 궁전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개신교는 4% 정도이고요. 회계도 신고해서 투명하게 세금 처리하고 특히 헌금은 아무리 부자라 해도 3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비엔나 시민공원은 1820년에 조성된 빈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며 약 100년 전에 이 공원은 빈의 귀족들이 사교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신전을 본떠서 만든 테세우스의 신전이 유명하고 공원의 북쪽 코너에는 1907년 암살된 황후 엘리사베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온 몸이 금색으로 된 음악가 요한 스트라우스의 조각상과 모차르트의 동상 등은 여행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공원 주변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아름다운 공원 내에서 분위기 있게 차를 마시기나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850년 된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식당이 있으며 영웅 광장 양쪽에 대통령 집무실과 수상 집무실이 있고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국립박물관, 좌우로 국립도서관에는 9만여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대형 도서관이 있고 예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의 서부에 있는 비엔나에서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명은 소금산이라는 뜻인데 옛부터 소금산지로 유명하며 지금도 이곳의 소금이 전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출생지이며 모차르트의 생가 외에도 바로크 건축 양식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잘츠부르크 대성당과 잘츠부르크 성,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미라벨 정원 등 볼거리가 많아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도시 동쪽에는 캄무구트라는 아름다운 호수지대가 있는데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호수가 68개나 된답니다. 미라벨 정원과 궁전은 잘츠부르크 시내에 있는 17세기 정원으로 미라벨 궁전 앞에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여주인공 마리아가 아이들과 도레미송을 불렀던 곳으로 멀리 보이는 호헨 잘츠부르크 성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미라벨 궁전은 1606년 볼프 디트리히 대주교가 지었는데 건물 내부에는 모차르트가 6세 때 대주교를 위해 연주했다는 대리석 방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실내악 연주가 열린답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미라벨 정원이 있어 낭만적인 혼인식이 있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주 인강 연변이며 면적은 104.91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3만 1,960명이고 2020년도에 통계가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서부 티롤주의 주도 티롤 인스부르크
알프스 산맥 동부의 질강 어귀에 있는 인강을 끼고 있습니다. 1180년 안덱스의 바이에른 백작가가 속한 작은 시장 도시로 처음 기록에 나타났으며 이탈리아에서 브레너 고개를 경유하여 독일로 이어지고 또 스위스에서 서부 유럽으로 연결되는 주요 무역로의 교차점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 급속히 발달했습니다. 인스브루크는 중앙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와 보양지이자 겨울 스포츠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동계올림픽이 1964년과 1976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철도 교차점이자 시장 중심지인 이곳 산업으로는 식품 가공업과 금속 세공업, 그리고 직물, 신발, 맥주, 음악기기 등 제조업 등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슈베르트의 송어를 듣겠습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1819년 가장 신뢰했던 성악가 포클과 함께 오스트리아 북부 산지의 작은 도시였던 슈타이어와 린츠로 피스를 겸한 연주 여행을 갑니다. 두 사람은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머물면서 슈타이어의 광산업자이자 부유한 음악 예후가 실베스터 바움가르트너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가 슈베르트에게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의뢰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그와 친구들이 실내악을 연주했었는데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는 이 모임을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송어는 피서지 별장에서 가까운 알프스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펄짝 뛰면 건널 수 있는 작은 개울물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고 영감을 얻어 지은 곡이라 합니다. 좋은 음악을 작곡한 곳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송어를 작곡한 계곡을 바라보며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예, 시인과 작곡가들은 작은 것을 보면서도 노래의 가사와 곡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노래로 슈베르트의 송어를 들으시겠습니다.